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 그대로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메커니즘은 어떤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연히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그것만 안다고 떼부자가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손절 딱 하고 다시는 내가 주식 투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시장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는 우리 모두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금융을 전혀 모르는 경제 초보자님들께서도 시청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차트고요. 자, 그런데 운전 중에 소리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경우에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닌 미국의 경우로 예를 드는 것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만 봐라, 이게 아니고요. 금융시장이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곧바로 우리나라 증시 폭락과 연결됐고 경기 침체로 함께 이어졌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외인 자금의 비율이 지금 37%거든요. 자,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외인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들이 돈을 싹 빼가요. 그럼 그 37%에서 5% 10%만 빠져도 완전히 폭락을 하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만 그런 거고 그 외에 채권이며 들어와 있는 자금 이런 거 쏙 빠져나가니까 경제 전체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미국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기축통화국이죠. 그래서 글로벌 수입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얘네들이 또 수입을 안 해요. 그럼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안 되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튼 이래저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수출 관계, 무역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 차트에서 최근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급락했죠. 차트 안 보셔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에는 없는데 2001년 IT 버블 그 이전에 폭락은 1991년에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저축대부조합에서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해서 부동산 버블이 생겼던 게 붕괴됐던 게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2001년 IT 버블 붕괴는 주식, 회사채 등 이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닷컴주 하면 대출받아서 우르르 사서 상한가 가고 이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는 당연히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역사적인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금융시장은 부채가 과도해져서 버블이 형성되고 이것이 붕괴하고 또다시 버블이 발생하는 게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누구나 다 아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럼 다 아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이 경제 위기는 증권시장과 부동산 어느 쪽에 부채 버블이 붕괴하면서 발생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부채 버블 붕괴가 주 원인이 될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붕괴도 이 부수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왜 부동산 부채 버블 붕괴가 부수적인 원인이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몇 %인지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차트를 안 보셔도 경제를 몰라도 부채 비율이 높다면 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2001년 IT 버블 붕괴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양호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가까워집니다. 2001년 IT 버블 대비해서 30%가 늘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이 주택을 구입하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부채 버블이 부동산에서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최근 2020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다시 76%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죠. 자, 이런 지표들을 볼 때 당분간 미국에서 최소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또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2001년 당시를 100을 기준으로 한 이 주택 가격을 산출해 보면 2007년에 200으로, 그러니까 평균 2배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2007년에서 2012년까지 200이 140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다시 상승해서 이제 220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만 놓고 봤을 때 2007년 리먼 사태보다 주택 가격은 지금 더 올랐죠. 2007년이 200이고 현재 2020년이 220, 지수가 이러니까요. 일단 가계에서 빚내서 과도하게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이 투기 자본이 부동산으로 들어갔든 아니면 주택 가격만 과도하게 오른 것이든 일단 부채가 아닌 주택 가격에만 버블이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하시는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면, 자, 미국의 주요 대도시의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를 지표화한 겁니다. 칼 케이스라는 교수 그리고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가 공동 개발을 해서 케이스와 실러를 따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고요. 2000년 1월을 100으로 잡아요. 그래서 몇 %가 증가했나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 최소 2번 이상 거래가 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래량이 많고 물가 변화에 민감한 대도시 집값을 위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부동산 경기 변화를 파악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지수를 개발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듯하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리먼 브라더스 같은 부채가 너무 과도해서 폭락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침체가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약간 부수적인 요인, 침체는 올 수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닌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다음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사이클의 원인이 될 거다 이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가올 경제 위기는 증권 시장의 버블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림에서 현재 GDP 대비 미국의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를 보면 2007년 금융위기 발생 전 수준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최근 뉴스를 보면 국제결제은행, 줄여서 BI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 기업 부채가 75% 수준으로 금융위기 기업 부채 수준을 벌써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회사채 등 이렇게 증권시장의 버블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금융시장의 버블이 발생하는 구조는 지금 딱 설명을 들어서 바로 이해를 하시면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금융시장의 버블은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주식시장은 그저 주식 투자해서 오르면 수익 보고 떨어지면 손해보는 이런 투기장 정도,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식과 채권 등 이 증권이라고 그러는데요. 합쳐서 이 증권시장은 기업의 직접 자본 조달 창구 역할이 더 큽니다. 기업이 초기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주식을 쫙 발행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기관이 다 매입을 하든 개인들이 청약을 하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손쉽게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만 발행을 해서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걸 해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서 쉽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회사채 시장도 있는데요.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금리를 주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역시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회사채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직접 자본 조달이 가능한데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내가 기꺼이 내 자본을 투자할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주식시장이 오르겠죠. 또한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회사채에 자금이 몰리죠. 자, 이런 구간에 역시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죠. 기업이 최대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상장이 활발히 일어나고 유상증자도 활발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시점이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이고요. 자금이 계속 몰리니까 회사채 금리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상장도 활발해지고 유상증자해서 돈도 많이 모으는 이런 시기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구간들입니다. 그럼 그림처럼 지금 기업 부채가 GDP 대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사채 시장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경기 확장이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인 뭐 국채라든가 현금 비중을 가져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약을 해보면 역사적인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 다가오는 이 경제 위기의 사이클에서는 기업의 부채 버블 붕괴가 주 원인이 될 것이고요. 주택시장 또한 다소 과하게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도 부수적인 원인으로 동반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대략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걸 통해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는 부채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원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산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걸 알아서 이걸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 파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와 구조 조정이 동반돼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2007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 연준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리먼 브라더스를 그냥 파산시키는 게 옳았을까? 자, 이런 후회인데요. 자, 이 MBS는 이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기초자산으로 인해서 CDO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면서 금융위기가 버블이 커져서 그게 터지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것들의 기초자산은 바로 개인들의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택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주택을 기초로 이 미국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은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걸 그대로 떠안아야 되죠. 자, 여기에 눈덩이처럼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이란 CDO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연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들이 망하고 리먼 브라더스도 그때 파산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니까 또 연쇄적으로 상업은행, 투자은행들이 부도가 날 것이 우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격이 2억 원으로 떨어져서 3억을 손해봐야 되지만 그냥 최초의 5억 원 그대로 대출 채권을 미 연준이 그냥 사준 겁니다. 은행이에요. 한마디로 은행의 손실을 중앙은행이 그대로 보전을 해준 건데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왜 동원했냐? 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아무 짓도 안 해서 은행들이 연쇄적인 부도를 일으키고요. 경제가 다 망가지고 난 후에 다시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때 미 연준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도난 주택담보대출을 연준이 이제 원가에 매입을 해줘서 자, 당장 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때 써야 될 돈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돈을 쓰는 게 나중에 경제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될 거라는 이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예측이 더 쉬워지죠. 자, 이번 전염병 사태로 암묵적으로 과도하게 부채 버블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묵인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채 버블 붕괴되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현재 2008년 2009년에 쏟아져 나왔던 이 정책 패키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전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장의 전염병으로 경기가 만약에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연준이 돈을 풀어서 대응하느니 그냥 선제적으로 돈을 싹 풀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연준을 통해서 마련한 5천억 달러를 다시 연준에 줬죠. 그래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조 달러까지 이 무제한적인 돈 풀기가 가능해지면서 자, 그림과 같이 연준의 보유 자산이 수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면 연준의 보유 자산이 증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지금 달러를 풀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수직으로 급등했죠. 거의 70%, 80% 이렇게 확 올라간 건데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미 연준이 무제한적인 달러 공급을 하는 한 이 과거 경제 위기의 급락과 같은 이 증시의 흐름이 나오기 어렵죠. 암묵적인 디레버레이징,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반대로 올라가느냐 떨어지진 않으니까 올라가느냐 글로벌 교역이 다시 증가하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시작되고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이
회복이 되어야 지금 상태에서 뭐 이전 수준의 고점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즉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집단 감염으로 뭐 늘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에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한 이런 기업들만이 선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고, 뭐 반대로 완전히 이제 죽는 산업에,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하지 않은 언택트 사회와 반대로 이 콘택트 이런 걸로 하던 산업들은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미국 위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 및 뭐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가 향후 시대를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넷플릭스 등 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전기차,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역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인데, 역시나 미국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의 공장을 건설하고요,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선진국이 소비하는 구조로 자본과 재화가 이동하는 오프쇼어링 구조가 글로벌 공급 체인을 형성해 왔거든요. 신흥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섰던 거죠. 인건비 아끼려고. 자, 그래서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역시 신흥국의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신흥국 경기도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신흥국에 있던 공장을 다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면 선진국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신흥국 중에서도 생산기지가 있는 일부 신흥국 또는 뭐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진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이 뭐 선진국이 좋아진다고 신흥국이 무조건 좋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미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실질적인 무역이나 서비스 등이 오가는 거래를 말하고요. 자본수지는 자본이 건너가서 공장을 세우고 이익을 얻거나 뭐 배당을 받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신흥국으로 자본이 건너가서 공장을 세우고 뭐 이득을 얻고 배당을 먹었기 때문에 자본수지는 항상 흑자입니다. 반대로 제품은 신흥국에서 저렴한 이 원가로 생산하고 본토로 다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화가 오가는 경상수지는 만성 적자였죠. 자, 그런데 오바마 정부부터 트럼프까지, 그리고 다음 정부에 또한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은 신흥국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원래 흑자이던 이 자본수지 말고도 경상수지까지 흑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선진국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투자를 하는 우리도 중장기적인 흐름에 맞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 뭐 다음 주 또는 뭐 한두 달 있다가 뭐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 샀는데 뭐 우리나라 주식이 더 오르네,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 좀 더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시면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제가 손끝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보고 저한테 손톱 깎아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